나이와 연세 그리고 사실 복부 비만을 관리하라는 치료하라는 어떤 주된 이유가 이제 허리 증상 때문에 즉 디스크와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로 나왔었던 거고요. 사실 또 장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키와 체중의 비율인 이 BMI가 25를 살짝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과체중 범주이긴 하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시고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60세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앞서 원장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체중의 근육과 똑같은 체중의 이 지방의 비율을 따지면 이제 보통 이제 지방의 근육이 한 2배, 3배 정도의 볼륨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씀을 한다면 이분이 복부에 많은 지방이 쌓여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체형도 앞으로 바뀌고 허리에 좀 더 부담과 이 하중을 많이 주는 그런 체형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복부에 대한 지방을 얼마나 열심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환자가 2년 동안 뭐 안보계를 활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은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사실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체중과 이 키와의 이 비율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체중 중에서도 지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우리가 체성분 분석이라고 하죠. 이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자기 체중 중에 체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가능하다면 그 중에서 복부, 내장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일단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검사가 수반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실제 자기의 둔부, 엉덩이 둘레와 그다음에 복부 둘레의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이 적어도 0.9를 넘어간다면 복부를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즉 본인 스스로 만약에 자세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운동이나 관리로서 불가능하다면 병원에서 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또는 지방 분해를 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방 분해 어떤 침 같은 치료, 약침 치료로 병행을 하시든 아니면 적절한 맞춤 체질 처방을 드셔가지고 그에 대한 지방 분해를 하고 식욕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시든 이런 방법을 해서 실제 지방 볼륨을 많이 줄여야지만이 이분이 얻고자 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통상 다이어트 환자나 비만 환자를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은 자기 체중에서 적어도 약한 환자가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10에서 15% 정도. 즉,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제 체중이 지금 75kg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된다면 약 10kg 정도를 원하는 그런 이제 환자 유형이 있는데 실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허리의 부담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체중도 필요 없고 약 한 2kg에서 3kg? 한 1.5에서 2kg 정도만 실제 줄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을 겪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허리에 대한 하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복부에 있는 지방이 감소가 되면은 복직근 근육이 많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복직근 근육의 어떤 그 강화로 인해 가지고 체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환자한테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2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라고 해서 거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신 방법이 앞서 황현도 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그리고 이제 조현철 원장님의 장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형을 잡아주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체중과 다이어트, 비만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합병증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한의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내가 체지방의 비율을 얼마만큼 줄이면은 실제 허리와 여러 가지 그 척추 구조 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신 이후에 실질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체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이 짧은 기간 동안 좀 더 병원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것들은 재발도 잘하고 고질병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증이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인 급성 만성 통증 질환뿐만 아니라요. 비만, 피부, 아니면 안인비듬과 질환, 아니면 이제 난치 질환, 아니면 성기능 장애 등등의 이제 광범위하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급성 통증에 페인 컨트롤 할 때 약침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침구법이나 약물 치료에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난치병인 경우에 암에도 응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이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술 방법이 간단해서 침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침을 해야 되는데 약침은 주사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맞고 바로 일상에서 바로 복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약물을 복용하기 힘든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령 진통제의 부작용이 있는 이제 감인 반응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구로 약을 못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혈맥에 이제 약침을 주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 질환이나 침을 무서워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침을 맞기보다는 간단한 치료 포인트인 약침을 받음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신경포착 증후군인데요. 이 정중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이제 포착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부위에 이제 약침을 쏘는데 보통 이제 그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약침 종류 중에서 이제 그 소염 작용이 있는 약침을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견 약침도 있고 V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NM이라고 해서 녹용하고 여러 가지 축출된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요쪽에 이제 요쪽 근육에 굴근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 근위 치열보다는 원위 쪽으로 해서 원인이 되는 근육 쪽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나 어깨 쪽에 문제를 소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가동성을 좋게 하고 신경 포착을 줄일 수 있는 약침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약침이 기본적으로 침 경혈을 자극하는 치매 효과와 그다음에 그 경혈에 약액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한약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한약재를 썼느냐에 따라 산삼 약침이라든지 또는 봉독을 추출해 쓴다면 봉독 추출 약물 또는 주겸이라는 약물을 적용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준다면 주겸 약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경혈자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수승황학이라는 치료법에 의해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몸에 기력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법으로 썼다 그렇다면 면역약침의 계열로 볼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구조물들, 그러니까 인대라든지 근육 또는 후관절이라든지 이런 경혈자리뿐만 아니라 심부에 약침을 시술하여서 그 부분의 통증 질환이라든지 이거를 치료한다고 한다면은 심부 약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척추 질환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봉침하고 심부 약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네. 봉침 같은 경우에는 멜리틴 또는 아파민이라는 한 40여 가지 봉독의 물질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농축시키고 용량 조절을 맞춰서 시술하게 되는데 봉침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염 작용,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신경세생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을 활발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로 퇴행성 척추 질환, 보통 허리 디스크라든지 네.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퇴행성 무릎 질환에 주로 쓰이고요. 관절 질환 중에서 좀 난치병이죠. 자가 면역 질환을 기반으로 한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강시성 척추염, 루푸스 같은 거에서도 고농도로 사용을 해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봉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 자체를 그냥 잡아서 시술부에 이제 시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네. 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유효물질을 추출하면 좋은데 유효물질뿐만 아니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독물질도 독성물질도 같이 있습니다. 천연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시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는 세균 감염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봉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효능이 면역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봉침의 용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거를 주의 깊게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면 여러 가지 나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시술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이렇게 한의원에 방문을 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 후에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우리가 봉침뿐만이 아니라요. 심부 약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원장님이. 네. 자,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침구요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 포인트가 경혈 부분들을 자극해서 어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이제 해부학적인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면서 근육이나 인대 또는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유착되고 붙어 있고 그다음에 굳어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끼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골반이라든지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늘어나고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을 찾아서 깊이 시술해서 굳어 있고 염증이 끼어 있고 유착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은 풀어내고 그리고 근육인대가 늘어나고 약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화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이거를 이런 약재들을 주로 한 약품들을 시술해서 근육인대에 탄성을 주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으나 했을 때 교정을 했는데 자꾸 틀어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근육인대를 좀 단단하게 하고 탄력 있게 하는 약품들을 꾸준히 같이 시술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많이들 시술하고 계시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약침이라는 건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좀 노리는 하나의 그 새로운 치료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그런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침을 원하는 경혈에 자극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 예를 들어서 통증을 좀 줄여둔다든지 아니면 인대나 힘줄이 좀 약해졌을 때 강화시켜준다든지 내지는 이제 우리가 내과적으로 뭐 소화기가 좀 약해졌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그런 필요한 경혈을 직접 자극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좀 얻는 건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침 치료로 좀 후전을 좀 안 보이거나 네. 내지는 이제 뭐 한약을 복용하면서 좀 다이나믹한, 좀 드라마틱한 이런 효과를 좀 필요로 하지만 약을 잘 못 드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좀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약침이라는 그러니까 침의 효과 그리고 그 약침액을 직접 경혈에 이제 주입을 함으로써 침의 효과와 약의 효과,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좀 노리는 하나의 치료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약침이라는 것 자체가 한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침액 자체가 한약재로부터 이제 추출된 그런 약액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약재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식용 한약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약재로부터 우리가 그 필요한 성분을 이제 추출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직접 주입을 하는 그런 그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검사를 좀 한 약액을 직접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출한 그 약액 자체가 균이 없는 무균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독성이 있는지 엔도톡신 검사라는 것도 하고요. 그 약액 자체가 어떤 뭐 바람 작용을 한다든지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을 제조하는 시설 자체도 굉장히 좀 엄밀하게 우리가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